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에린입니다. 자, 삶의 스토리 12번째 역시 행복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행복이 과연 뭘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행복이라는 글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행복을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나고 즐겁고 만족과 쾌감을 느끼는 행복. 이를 이제 우리가 쾌락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가사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런 게 쾌락적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뒷부분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한가득 슬픔뿐이네. 그래서 슬픔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 쾌락적인 행복의 결론은 풍요로움이라든지 뭔가 즐거움이라든지 뭔가 재미남보다는 결국에는 슬픔과 허무함과 허전함 이런 것들도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락적 행복 말고 좀 더 우리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도덕적 행복도 있습니다. 쾌락적 행복과 도덕적 행복은 이제 분류를 위해서 이렇게 명칭은 나눠놨지만 아마 제가 제 기준으로 들여다볼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행복을 자극하거나 행복의 단서가 되는 게 나의 외부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쾌락적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단서라든지 자극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외부의 단서나 자극이 없어도 채워지는 거, 나의 내부에서 찾아지는 거, 이런 행복을 도덕적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덕적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데, 가치가 뭐고 의미가 뭐야?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치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의미라고 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행복을 학문적인 울타리 안에서 연구했던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요인을 좀 추출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로움일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인정받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조금 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했던 파리의 연인의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손을 남자 주인공의 가슴에 가져와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만 생각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진다든지 그 사람만 생각해도 뭔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자유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게 꼭 존재해야 되고 행복이 꼭 있어야 되고 행복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고 행복을 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간섭이라든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다양성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유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유가 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세상 만사를 좀 다 정해놓고 정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자유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기본적으로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마 어쩌면은 그게 자유로움을 추구할 때 아마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니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능력, 유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서도 유능하고 능력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능은 어쩌면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능 이전에, 능력을 갖기 이전에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최상의 가치고 최고의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누군가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있는 삶을 좀 추구를 하셔야 되는데, 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한 관계, 아니면 당신과 함께하는 관계. 언뜻 들었을 때는 유사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대체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삶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쪽이 희생과 양보를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의 희생과 양보가 전제되면 이게 한 번일 때는 괜찮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당신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은 희생과 양보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더 될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을 좀 구분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착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되게 주는데, 착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는 없애고 너만 존재해. 그러니까 이들은 대체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전제하고 당신만을 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평생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나도 존재하고 있고 너도 존재하잖아. 그래서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오래될수록, 누적될수록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위한 삶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희생과 양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헌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남을 돕는 활동과 신체 면역력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치매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라고 하는 게 향상이 되기도 하고 감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향상되어 있으면 외부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인체로 들어가는 것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면역 글로불린 항체 A가 감소가 되어 있으면 외부의 균 바이러스가 내부로 당연히 많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고 신체에 이상 신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실험 전에 실험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침에서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하는 항체를 다 측정을 하고 테레사 수녀님의 다큐를 감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큐 감상이 끝난 후에 다시
침에서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해 보니까 단순하게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면역 글로불린 A가 향상되어 있는 연구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다큐라고 하는 영상만으로도, 즉 간접 체험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향상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많은 영상물들 중에서 좀 더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런 영상물들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시건 대학에서도 역시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헌신과 수명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5년 동안에 430 이상의 장수 부부들을 역학조사해 보니까 남성의 75%, 여성의 72%가 남을 위한 삶을 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가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서 누군가를 위한 삶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연은 우리에게, 즉 인간에게 면역체를 증가시켜줘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도 많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저항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단명하고 병에 노출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적인 삶은 보상을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수명과 건강으로 자연이 되돌려준다면 한 번쯤 누군가를 위한 삶, 이런 삶도 당신의 삶에 세팅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은 사람에 의해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네트워크를, 즉 인간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행복을 비교한 연구인데,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친구와 내 행복의 영향을 살펴보면은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15% 정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정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에 6%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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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네트워크로 행복이 아닌 뭔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람으로 인한 아픔, 사람으로 인한 고통,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결국에 그 관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한번 그 관계를 3단계까지만 생각하시고 4단계까지는 한번 차단을,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혼자 하는 삶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삶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안락할 수 있고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삶보다는 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로운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행복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복 스토리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지만 저는 당신의 삶은 쭉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